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눈이 쌓일 정도로 내리는 걸 보니 2년 전 그날의 새벽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 바닥에 눈이 소복히 쌓여 있을 때였어요. 바닥이 미끄러운 줄도 모르고 쉼모를 얻고 허겁지겁 달렸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나 흘러버렸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눈이 내린 추운 겨울 쉼모를 얻고 뛰었나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만 들으면 제가 마치 영웅처럼 쉼모를 구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 그날 제 등에 엎여있던 쉼모가 저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결초보은이라는 사자성어를 가슴에 새기고 쉼모를 정성을 다해 모시고 있답니다. 추운 연말 제가 훈훈하고 따뜻한 저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듣다 보면 열이 뻗치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은 말 그대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선생님들도 가난한 저를 싫어하셨고 웬만한 친구들이 제 곁에 오지 않으려고 했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슨 특유의 냄새라도 나는 건지 아무리 깨끗이 씻고 다녀도 친구들은 저를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와 친한 친구들은 죄다 저같이 가난한 친구들이었는데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그러했습니다. 야, 이지혜, 안준호, 너희 둘 다 우유 신청 안 하는 거지? 나 이제 선생님한테 우유 신청서 제출한다. 우리 둘은 우유 신청 안 해. 선생님한테 신청서 제출해도 될 것 같아. 또 너희 둘만 안 하냐? 됐다 됐어. 혼자 안 하는 것보다 둘이 안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야, 이러다 너희 둘 단짝되겠다. 중학교에 들어가 보니 같은 반에는 저만큼이나 가난한 남자친구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저의 남편이었죠. 처음엔 성별이 달라서 그런지 말 한마디 나누기도 힘들었고 친해질 기회가 잘 생기지 않았는데 한 번은 제가 친구들에게 심하게 놀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이지혜, 너 제발 와이셔츠 좀 하나 새로 사라. 옷이 왜 이렇게 누래? 너 그거 입고 다니기 쪽팔리지도 않아? 너희 집엔 와이셔츠 살 돈도 없어? 그니까 말이야. 아무리 거지여도 그렇지 3만 원도 없단 말이야? 너 와이셔츠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일주일 내내 이걸로 돌려 입지? 진짜 더럽고 냄새나. 같은 반 여자친구들이 제 교복 와이셔츠가 더럽다며 저를 괴롭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엎드려서 자고 있던 저의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저의 곁으로 다가와 저를 구출해줬습니다. 너는 애들이 괴롭힐 때마다 왜 항상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데? 네가 걔네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뭐 가난한 게 죄라도 된대? 제발 당당하게 좀 굴어. 애들 말대로 돈도 없고 더러운 건 사실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 그래도 구해줘서 고마워, 준호야. 앞으로 한 번만 더 가만히 있으면 내가 걔네들 가만히 안 둘 거니까 그렇게 알아. 같은 반 친구들은 남편과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자기들끼리 비웃기도 했지만 저는 제 편을 들어주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에 감사했기에 친구들의 비웃음 따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한 학년이 올라갈 때 남편과 다른 반으로 헤어지게 됐는데 그때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니까 제발 기죽어서 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다녀. 네가 위축되면 위축될수록 친구들은 너를 더 놀리고 싶어 할 거야. 네가 당당할수록 친구들은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만 명심해. 그리고 누가 괴롭히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하고. 알겠지?
남편의 그 한마디 덕분에 저는 다음 학년에 올라가서는 친구들에게 놀림도 당하지 않고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남편 덕분에 중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리고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연락도 끊기고 완전히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다시 만난 건 성인이 되고 나서였어요. 너 혹시 세종중학교 나왔던 이지혜 아니야? 너 나 알아보겠어? 성인이 되고 나서 동네 호프집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다소 낯선 얼굴의 젊은 남자가 제 이름을 부르며 붙잡았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어서 처음엔 누군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자세히 보니 남편이더군요. 설마 너 안준호야? 너 안준호 맞지? 세상에, 너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지냈어? 나 너 엄청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 했었단 말이야. 정말 반갑다, 준호야. 나도 너 보고 싶었지. 잘 지냈냐? 너는 어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냐? 야, 시간 되면 우리 같이 술이라도 한잔 하자. 그때 남편은 막 군대에 전역한 상태였고 저는 동네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의 7, 8년 만에 만나게 된 저희는 서로가 어찌나 반가웠는지 거의 매주 주말마다 만나 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곤 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중학교 때 네가 없었으면 정말 버티지 못했을 거야.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나 그때 너 좋아했었다? 그래서 네가 여자친구 생길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내가 그때 너한테 멋진 말들 장황하게 늘어놓긴 했지만 사실 나도 너랑 비슷한 생각했었어. 나 같은 고아는 친구도 사치고 여자친구는 당연히 꿈도 꾸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지. 그리고 고아인 나랑 누가 만날 생각을 하겠냐. 천사가 아닌 이상 그럴 일은 없어. 준호, 너 고아였어? 왜 나 그동안 몰랐지? 너 왜 나한테 고아라고 말 안 했었어?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야 남편이 고아였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 보육원에서 자라온 걸 알게 됐습니다. 왜 말 안 했냐는 저의 물음에 남편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뭐야? 너 나 고아인 거 몰랐어? 너만 몰랐던 거 아니야? 우리 학교 전교생이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 나랑 제일 친한 너만 몰랐다고? 나 진짜 몰랐어. 나한테 말해준 사람도 없었고 너도 나한테 말 안 해줬었잖아. 나는 당연히 네가 알고 있는 줄 알았지. 너만 몰랐다고 하니까 되게 웃기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좋은 친구 사이로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다시 만난 지 한 2년 정도가 지났을 쯤이었어요. 준호야, 우리 아버지 이번에 아주 큰 계약 따내셨대. 아버지 말로는 투자도 더 받을 것 같고 잘만 되면 1년 안에 우리 집 빚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대. 지혜야, 정말 잘 됐다. 너희 아버지 똑똑하시고 끈기가 대단한 분이셔서 반드시 성공해내실 줄 알았어. 정말 축하한다, 지혜야. 그동안 너랑 너희 가족들 정말 고생 많았다. 아빠가 내년에 대학도 보내줄 수 있다고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하더라. 그리고 다음 달에 아파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빌라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엄마가 지금 집 알아보고 다니고 있어. 진짜 잘 됐지? 신이 나 있는 저를 갑자기 남편이 진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말이에요. 지혜야, 그렇지 않아도 나도 오늘 너한테 좋은 소식 전하려고 보자고 했던 거야. 나 있잖아, 그 며칠 전에 친부모님들한테 연락을 받았어. 나한테도 아버지랑 어머니가 계시더라고. 정말? 정말이야? 아버지랑 어머니가 너를 다시 찾아오신 거야? 너무 잘됐다, 준호야. 응. 그래서 나 다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보육원에 버려지게 된 건지는 사정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무슨 이유든 간에
다시 가족들 품에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 기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저와 남편에게도 드디어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남편과 저는 서로를 축하해주며 밤새 술을 마시다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친부모님들이 지내고 계시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저는 사업에 성공한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아 대학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준호야, 너도 대학 가고 싶지 않아? 보육원에 나와서 지금까지 일만 했는데 아버지한테 너도 대학 보내달라고 해봐. 그러기엔 아버지 사정 많이 어려우셔? 아니야, 난 됐어. 그리고 여동생이 3명이나 있어서 내가 대학 가면 아버지가 더 힘들어 하실 거야. 나는 다시 가족들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이렇게 일해서 가족들한테 도움되는 게 훨씬 더 보람차고 좋아. 남편의 일상은 친부모님들을 다시 만나도 크게 바뀌지 않은 듯 했습니다. 남편은 잠자는 시간과 저를 만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매일을 일만 했었는데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준호야,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왜 네가 보육원으로 가게 된 건지 그 이유 들어봤어? 뭐 때문이라고 하셔? 나 태어났을 당시에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웠대. 그래서 나를 아버지 사촌형 집에 보냈었는데 그 사촌형이 아버지한테 말도 없이 나를 보육원에 보내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시더라고. 아니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어쨌든 내가 다시 가족들 만나게 된 게 중요한 거니까 뭐 그런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네 말이 맞아. 뭐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니까 가족들 다시 만나서 앞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남편이 보육원에 버려지게 된 이유를 처음 들었을 땐 제가 많이 어려서 그런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으면서도 세상에 그런 사정도 있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남편도 그런 듯 했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5년이라는 긴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지혜야, 준호한테 네 이야기 참 많이 들었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다면서? 그때 우리 준호 많이 힘들 시기였을 텐데 지혜 네가 우리 준호 친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라도 꼭 너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 어머님 아니에요. 그때 제 친구가 되어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준호였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머님. 인사차 남편의 집에 들르게 됐는데 딸이 많아서 그런지 시댁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눈에 띈 것은 시모가 너무 천사같이 좋은 분이시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시모를 만나는 것도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새언니, 결혼하기 전에 우리 셋이랑 같이 백화점 한번 가요. 언니도 이제 우리 가족 되는 거니까 기념으로 우리 자매들한테 선물 하나씩 사주는 게 어때요? 저 언니한테 선물 받고 싶어요. 그럴까요? 나중에 세 분 시간 맞춰지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아가씨들 선물 하나씩 사드릴게요. 남편의 여동생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애교가 많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남동생만 둘이 있던 저는 그런 신우들이 귀여워 보여서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인연이 있었던 남편과 저는 큰 문제 없이 결혼을 올릴 수 있게 됐는데 결혼 전 귀엽게만 보이던 3명의 신우들이 결혼 후에는 너무나 밉게 보였습니다. 언니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제휴로 펜션 싸게 갈 수 있다면서요? 저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 하는데 언니가 펜션 좀 잡아줘요. 거기에 들어가는 차액은 언니가 내주면 감사하겠어요. 그럼 잘 다녀올게요. 새언니, 그럼 저는 주말에 새언니 차 좀 빌려주면 안 돼요? 남자친구가 군대 전역하는데 나보고 데리러 오라고 해서 언니 차 좀 빌리고 싶은데 저 좀 빌려줘요. 사고 안 나게 조심히 타고 올게요.
새 신우들은 저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들을 마치 제 것인 마냥 쓰기 시작했죠. 그걸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든 제 것을 한 번이라도 더 쓰려고 하는 신우들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새야가, 너 이번에 상여금 받는 달 아니니? 그 돈 어디에 쓰기로 했어? 쓸데없으면 나 안마의자 하나만 사다 줘라. 이 나이 될 때까지 일을 하니까 삭신이 쑤셔서 버틸 수가 없다. 내 친구들은 집에 안마의자 하나씩 다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더라. 아버지, 이 사람 이번 상여금 나온 거 저축한다고 이미 통장에 넣어서 없어요. 안마의자는 다음에 제가 사드릴게요. 참나, 상여금이 나오면 시댁에 돈 쓸 생각을 해야지 그걸 바로 통장에 집어넣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뭐 사달라고 할까봐 바로 통장에 집어넣은 겠냐? 아버지, 요번에 아버지 병원 치료 비용 300만 원 나온 것도 이 사람이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안마의자는 다음에 받으시는 걸로 하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사실 시부가 신우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돈 뽑아가는 기계도 아니고 시부는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부 앞으로 나오는 병원비는 당연히 제가 내는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병원에 가실 때마다 저를 끌고 가셨습니다. 지혜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희 시아버지랑 신우들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지. 내가 모아둔 돈이라도 있으면 너한테 갚으면 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저 인간들을 말릴 힘도 없어서 내가 정말 너한테 너무 미안해. 어머님이 왜 미안해하세요? 어머님은 저한테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도 하다가 너무 힘들어지면 제가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어머님은 절대 미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잘함마. 내가 너한테 잘할 테니까 네가 조금만 참고 이해해 주렴. 그리고 나는 무조건 네 편이니까 네가 뭘 하든 네 편에 서줄게. 너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진심이 너한테 전달됐으면 좋겠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신우들의 선 넘는 요구와 시부의 시짜질에 스트레스를 받기는 했지만 저는 시모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시모만 보면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고 견뎌야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결혼 후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시부가 알게 되자 시부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듯이 화를 내셨습니다. 내 아들이 왜 장인 밑으로 들어가야 돼? 그 회사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 것도 아니면서 우리 아들이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되냐고. 사돈이 우리 준호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 맞지? 세아가, 네가 네 입으로 직접 말해봐라. 아버님,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저희 아버지 회사로 들어와서 일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돈도 더 잘 된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는 저희 도와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절대로 사위 부려먹고 그럴 사람 아니에요. 네 아버지니까 너는 그렇게 말을 하겠지. 그래서 월급은 얼마나 준다냐? 지금 다니는 데보다 몇 배는 더 준대? 그거 아니면 솔직히 우리 아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냐? 우리 아들이 거기서 공을 세운다고 해도 결국 자기 아들한테 회사 물려줄 거면서 왜 쓸데없이 사람을 끌어들이는지 모르겠구나. 시부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남편을 부려먹는 거라고 펄쩍펄쩍 뛰시면서도 월급으로 얼마나 주는 거냐며 집요하게 캐물으셨습니다. 아버지, 길게 보면 장인어른 회사에 들어가는 게 저한테도 좋은 게 맞아요. 장인어른 회사가 기술로 먹고 사는 회사라 똑똑한 사람 아니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회사인 거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그런 곳에 제가 어떻게 들어가서 공짜로 기술 배우면서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저 챙겨주시려고 부르신 거니까 아버지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진정해 주세요.
기술? 기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 기술 지금이야 시대를 잘 만나서 잘 먹힌다 쳐도 몇 년 안 가서 폭삭 망하게 될 거다. 내가 장담하마. 시부는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가 곧 망할 거라며 호언장담하셨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 저희 아버지 회사는 더 대박이 났습니다. 세종시에 하나밖에 없는 업종이고 어떤 걸 주로 취급하는지 말씀드리기가 예민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순 없지만 세종시에서 코로나 덕을 가장 많이 본 회사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생기고 회사가 더 대박이 나자 저희 아버지 회사가 망할 거라고 하셨던 시부가 갑자기 저희 아버지 회사에 취직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준호야, 너희 장인 회사에 내가 들어갈 만한 자리 없냐? 아버지 지금 다니고 있는 데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생각 중인데 너희 장인 회사에 자리 있으면 나 좀 추천해 줘봐라. 아버지, 죄송한데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무래도 보안이 철저한 곳이라서 그런지 직원 한 명을 뽑더라도 신중하게 뽑고 있거든요. 요즘 경쟁 회사에서 기술 빼내가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직원 뽑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한다는데도 그렇게 말을 할 거냐? 내가 너랑 남이야? 내가 사돈 회사에 들어간다는데 신원이 보증되고 그래야 되는 거냔 말이다. 자식이라는 놈이 아버지한테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 경비 일자리라도 내놓으란 말이야. 그거라도 하겠다고 내가. 아버지, 이건 제가 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지금 다니는 회사 잘 다니고 계셨으면서 왜 갑자기 장인 어른 회사로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출퇴근 거리만 해도 1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다니시려고요? 어떻게 노력을 하면 시부를 저희 아버지 회사에 취직을 시켜드릴 수는 있겠지만 남편은 그러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굳이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시부가 저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저놈은 장인이란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새아가 네가 너희 아버지한테 직접 말해서 내가 일할 만한 한 자리 하나만 내어달라고 해봐라. 청소부 자리라도 좋으니 네가 힘 좀 써봐라. 내 며느리로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아버님, 저는 회사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저보다 남편이 더 잘 알아서 남편이 그렇다면 저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너 쥐새끼 마냥 지금 아주 잘 빠져나가고 있구나. 너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시아버지 앞에서 능구렁이처럼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어? 시부에게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는데 시부가 이번에는 또 시모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결혼 후 꽤나 익숙한 과정이었죠. 저한테 뭐라고 하다가 안 먹히면 시부는 마지막엔 꼭 시모에게 탓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거짓말을 일삼고 눈 똑바로 쳐다보고 대꾸를 하냔 말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이 집 안방 주인이라고 할 수 있어? 당신은 부모로서 자격이 없어도 한참 없어. 여보, 애들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면 안 될까요? 쟤네들도 부탁 거절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당신 지금 다니는 회사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만두지 마시고 그냥 계속 다니세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사돈 회사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고. 뭐 얼마나 대단한 회사라고 사람을 가려받고 사돈도 못 들어오게 하냔 말이야. 그리고 당신, 옆에 내가 어디 감히 남편 편을 안 들고 며느리 편을 들어? 당신이 그러고도 내 마누라라고 할 수 있어? 당신 나한테 쫓겨나고 싶어서 환장했지? 시부가 시모를 함부로 대하고 겁박하는 걸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제가 시모와 단둘이 있게 됐을 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으로 가실래요?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막말하시고 막대하는 거 보니까 제가 불안해서 어머님만 두고 못 가겠어요. 어머님, 그냥 저희 집 가서 지내요.
내 집이 여긴데 가긴 어딜 가. 그리고 내가 너 따라가면 너희 시아버지 더 난리 날 거고 정말로 나를 집에서 쫓아낼지도 모른다. 내가 어떻게든 너희 시아버지 잘 진정시킬 테니까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 끼쳐서 정말 미안하다 지혜야. 시모는 제 예상대로 저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그런 시모를 신경을 쓰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알아서 하실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엄마도 거기 있고 싶어서 있는 거야. 어머님이 왜 거기에 있고 싶어 하시겠어. 누가 봐도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잖아. 요즘 황혼 이혼 많이 하신다던데 어머님이 원하시면 나 도와드리고 싶어. 지혜야, 아버지랑 어머니 일에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엄마는 절대 아버지랑 이혼할 생각 없고 그 집에서 나올 생각도 없으실 거야. 남편은 아들이라 그런지 시모에게 무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신경 써서 시모를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시모를 챙기기엔 시부가 저를 너무 괴롭혀서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안 되면 우리 막둥이라도 사돈 회사에 취직시켜줘라. 이번에 우리 막둥이 회계사 자격증 땄다는데 그 회사 회계팀에 일자리 하나 마련해 줄 수 있지 않냐? 아버지,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 가족을 장인어른 회사에 취직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평생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아서 가족에 대한 정이 없는 거냐? 네 막내 동생 취업하느라 고생하는데 오빠라는 게 도와주진 못할 망정 시도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냐? 세아가, 너도 이번에 절대 안 된다고 할 거냐? 시부는 갑자기 막내 신우를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 회계팀에 취직시켜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막내 신우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시부가 하도 떼를 쓰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막내 신우를 저희 아버지 회사에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아가씨 취직 안 시켜주면 아버님 계속 저렇게 우리 괴롭힐 것 같은데 오빠 노릇하는 셈 치고 아가씨한테 일자리 하나 주자. 그리고 아빠 말로는 회계는 그래도 가족한테 맡기는 게 마음 편하다고 하니까 나도 아가씨가 일해줬으면 좋겠어. 처음에 남편은 막내 신우가 저희 아버지 회사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지만 시부의 행패가 심해지니 남편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막내 신우가 저희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 회사가 더 커지면서 남편도 바빠지고 저도 덩달아 바빠져서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늦은 새벽 시부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세아가, 너 당장 병원 응급실로 좀 와라. 네 시어머니 갑자기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왔으니까 네가 와서 옆에 지키고 있어. 어머님이 왜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병원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갈게요, 아버님. 갑자기 시모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시부의 전화를 받고 남편과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시부와 신우들이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응급실 밖에 서 있었습니다. 왜 다들 안 들어가고 여기 서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 정신은 좀 돌아오셨어요? 코로나라고 보호자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저희 다 밖에 서 있었던 거예요. 엄마 보호자로는 언니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언니가 좀 들어가요. 저요? 아가씨들 중 한 명이 들어가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보단 딸이 더 편하죠. 저의 말에 신우들이 제 눈을 피했고 시부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얘네들은 해 뜨면 출근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시어머니 쓰러졌는데 당연히 며느리가 옆에서 지키고 있어야지. 너는 네 어린 신우들을 꼭 그렇게 부려먹어야 속이 편하냐? 부려먹는 게 아니라 저는 어머님 입장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저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요. 연차 쓰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린 이만 가볼 테니 네 시어머니 일어나면 바로 연락해라. 알겠냐?
시부와 신우들은 제 말을 더 듣지도 않고 뒷공문이 빠지게 사라졌습니다. 한창 아버지 회사가 바쁜 시기라 남편이 남아있을 수 없어 결국 제가 시모 보호자로 남아있게 됐죠.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있는 시모 옆에 앉아서 한 번은 시부와 신우를 골탕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골탕을 먹일 수 있나 머리를 굴리던 중 시모의 손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모의 손목에는 파란 멍이 들어 있었고 제가 그걸 자세히 보려고 할 때 시모가 깨어났습니다. 어머님 정신 좀 드세요? 저 지혜예요. 어머님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왔는데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가, 나 좀 몰래 병원에서 빼다오. 절대 너희 시아버지랑 시누이들 알게 해서는 안 돼. 그럴 수 있겠니, 지혜야? 시모의 말을 듣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시모 손목에 있는 멍도 그렇고 시부와 신우 행동들을 미뤄보면 이건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시모를 부축하려는데 시모가 제대로 걷지를 못해 결국 저는 시모를 등에 업고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일단 저희 집으로 먼저 가실래요? 너희 친정으로 가자. 너희 친정아버지 만나서 내가 꼭 해야 될 말이 있어. 뜬금없이 저희 친정집으로 가자는 시모의 말에 저는 차를 세우고 시모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금 정신이 조금 없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집 가서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할까요? 지혜야, 너희 시아버지랑 네 막내 시누이가 너희 아버지 회사에서 벌이고 있는 짓을 하루라도 빨리 너희 아버지가 아셔야 한다. 나 정신 멀쩡하니까 걱정 말고 너희 친정집으로 가자. 시모의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저는 바로 차를 친정으로 몰았습니다. 아침 6시쯤 친정집에 도착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친정 부모님들이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잠옷바람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사돈어른, 사부인,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돈어른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사돈어른, 저희 집 막내딸이 사돈어른 회사 회계팀에 일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집 막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지금까지 빼돌린 돈만 해도 제가 아는 것만 8천만 원입니다. 사돈어른 알고 계셨나요? 어머님, 그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가 8천만 원을 빼돌렸다뇨? 그게 다 사실이에요? 그게 겁도 없이 지금까지 야금야금 8천만 원이나 빼돌렸다고 하더라. 네 시아버지랑 이야기 나누는 걸 내가 몰래 엿들었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보다 더 큰 돈을 훔쳤을지도 모른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시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시모가 눈물을 보이자 저희 친정아버지가 시모에게 달려가 부축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부인. 그 일은 해 뜨면 제가 제대로 알아볼 테니 그만 우세요. 이러다 몸 다 상하겠습니다. 사돈어른,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사돈어른 회사 기술인가 뭔가 하는 거 우리 집 막내가 어떻게 빼돌려서 그 애들 아빠랑 경쟁 회사에 넘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시모의 폭로에 친정아버지도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기술은 몇 번의 사업 실패 끝에 힘들게 개발한 기술이라 절대로 어디에 유출이 되면 안 되는 아버지의 귀한 자산이었기에 아버지도 꽤나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해가 뜨고 난 후 연락을 받은 남동생들과 남편이 친정집으로 왔는데 남동생이 혼이 반쯤 나가 있는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형이랑 제가 어떻게 할지 변호사랑도 상담해뒀고 준비해둔 게 있어요. 이따가 바로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바로 처리하도록 할게요. 아직 저희 기술 넘어간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안심하세요. 남동생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대비를 해둔 게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 모든 건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이럴 줄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말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다 제 불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제 동생이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제가 다 알면서도 못 막아서 생긴 일입니다. 자네가 다 알고 있었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 동생이 이런 짓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건가? 사실 일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기술을 빼오라고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익명 보장받고 다른 회사에 팔면 문제될 거 없다면서 시키신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거절을 했더니 이사달이 난 겁니다. 동생이 장인어른 회사에 들어갈 때만 해도 사실 긴가민가 했습니다. 저 어린애가 설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때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은 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지만 저와 저희 아버지는 남편을 탓할 수만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장은 회사에 큰 피해는 없으니 아버지는 대충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또 갑자기 저와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고 지혜와 이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사위 때문에 아버님이 피땀 흘려 일궈놓은 회사를 잃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민폐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네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가? 이 일로 아직까지 피해 입은 것 없고 나한테 죄송하면 죄송할수록 우리 지혜한테 더 잘해야지.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우리 지혜랑 이혼하겠다고 말하는 게인가?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이렇게 해야지 제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혜랑 이혼할 생각하지 말고 자네는 자네 아버지랑 연을 끊게.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자네 아버지는 내가 볼 때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네.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던 남편은 그날 저희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며 사죄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용서받은 남편과 저, 그리고 시모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제야 남편이 보육원에 버려진 진짜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 낳자마자 준호 아버지가 바람이 난 거야.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애들 셋 엄마랑 바람이 난 거지. 젖도 못된 애랑 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일단 준호를 보육원에 맡기고 내가 여유가 생기면 데리고 가려고 했지. 데리고 가야지 하면서 20년이 훌쩍 넘은 거야. 그러다 갑자기 너희 시아버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 설마 아버님이 먼저 다시 돌아오라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도대체 왜요? 그렇게 가차없이 내쫓을 땐 언제고 뭐가 아쉬워서 다시 돌아오라고 했대요? 나 쫓아낸 그 여자가 딸만 셋을 낳았더니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엄청 받고 준호 아버지한테도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살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병 얻어서 죽었는데 죽자마자 너희 시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연락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준호를 찾아서 거기를 데리고 들어간 거지. 눈치를 보니 남편은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시모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다시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자존심도 없으세요? 그냥 아들 다시 찾아서 아들이랑 둘이 잘 먹고 잘 살면 됐었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구박받으면서까지 견디셨어요? 준호한테 가족이 뭔지 알려주고 싶었어.
엄마 잘못 만나서 평생 고아로 살았으니까 늦었더라도 커서라도 가족 품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애비가 저 모양 저 꼴이니 그게 내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구나. 어머님,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준호는 어머님이랑 둘이 살아도 분명 행복했을 거예요. 준호한테 필요했던 건 온전한 가족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어머님 한 분이었다고요. 시모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큰지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시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전 괜찮으니까요. 저 때문에 엄마를 희생하지 마세요. 지혜 말대로 저는 엄마만 있으면 되니까요. 저희 이제 아버지랑 연 끊고 살아요. 아버지는 저희를 가족으로 생각도 안 하는데 왜 저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아버지 없이도 되고 엄마만 있으면 되니까 엄마는 이제 아버지를 놓아주세요. 엄마만 놓으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남편의 말에 시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새벽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된 이유를 말해주셨어요. 막내가 사돈 회사 돈을 횡령한 거에 모자라서 기술까지 유출시키려는 걸 알고 내가 그러지 말라고 너희 시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더니 아니 글쎄 애들이랑 너희 시아버지가 나한테 죽자 살자 달려드는 거야. 네 명한테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서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된 거지. 근데 그것들이 겁도 없이 나를 너한테 맡기다니 나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애미가 눈 돌아가면 무슨 짓을 하는지 그것들이 몰라서 그래. 아버님이랑 아가씨들은 어머님이 그렇게 당해도 우리한테 말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어머님,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저희 둘이 해결할 테니까 어머님은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내고 계세요. 저희 남동생들이 기술 유출에 관한 일이 터지면 어떻게 대처를 할지 미리 대비해둔 덕분에 그날 이후 모든 일은 막힘없이 진행됐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는 회사 기술을 유출시키려고 했고 겁도 없이 회사 자금까지 횡령한 막내 신우를 고소했으며 신우를 통해 저희 회사 기술을 사들이려고 했던 회사도 고소를 하게 됐죠. 그리고 시부도 가정폭력범으로 제가 신고를 했는데 시부는 이미 가정폭력 전과자였었습니다. 그래서 합의할 것도 없이 바로 교도소에 들어가 몇 달을 살게 됐죠. 소식을 들어보니 시부가 교도소에 들어가자마자 첫째 신우와 둘째 신우가 시부 앞으로 되어 있는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고 도망을 갔다고 하더군요. 시부의 집안은 완전 콩가루처럼 박살이 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모는 저희 집에 계시다가 본인 의지로 시골에 있는 저희 친정 이모님 댁으로 가셨습니다. 저희 친정 이모가 크게 버섯 농장을 하고 계시는데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마음을 치유하기가 딱 좋은 곳이라 그곳에서 푹 쉬다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저는 아직도 우리 시모가 저와 저희 친정집의 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모가 그렇게 모든 걸 다 걸고 용기를 내서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저희 아버지 회사가 아직도 이렇게 건재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기술이 유출되고 얼마 가지 않아 망했을지도 모르죠. 친정 아버지도 저도 시모를 은인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극진히 잘 모시고 있고 앞으로 그럴 생각이랍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시모뿐만 아니라 남편도 큰 상처를 입어서 제가 조금 고생하긴 했지만 지금 남편도 많이 회복된 상태랍니다. 사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돈이 차고 넘치게 잘 벌려서 더 빨리 치유가 된 것 같기는 한데 뭐 이유가 뭐든 간에 우리 가족들이 다시 잘 회복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시모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겨울 동안은 저희 집에서 지내게 할 생각이랍니다. 시골에 있으면 눈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에 묶여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아들과 떨어져서 살았던 시간들, 그리고 시부와 시누들에게 상처받으며 살았던 시간들, 제가 다 보상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시어머니는 평생 건강하게 제 곁에서 오래 살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은혜 갚는 까치가 뭔지 제대로 보여드려야겠습니다.